어떻게 그 발표를 좀 들으시니까 어떻게 가슴이 좀 두근두근 뛰십니까? 아니면 뭐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나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궁금증이 드십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요즘에 한국 사회는 그 불공정 그것 때문에 완전히 블랙홀에 빠져서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잊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보다는 조금 이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너무나 많은 그 소모적인 논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랩에서 하는 이 논의가 다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기저에 있는 다시 중요한 이슈를 좀 끄집어내서 어떻게 현실에서 정책으로 혹은 정치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유종성 선생님께서 5분 먼저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만 하라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기 미국에서 앤드루 양이 지금 기본소득을 공약해가지고 그야말로 무명이었던 사람이 쟁쟁한 상원의원 뭐 등등 사람들이 다 지금 한 10명 빼고 10여 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그 안에 지금 들어와서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에서 기본소득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는 거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맥가번 후보가 공약을 했었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형태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사실은 하원까지 통과를 했다가 상원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 뒤에 사갔죠. 당시는 또 좌우파 경제학들이 다 지지를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은 학계에서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미국 대선 이슈가 되고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지만은 한국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또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오늘 이 랩이 이 국민 기본소득제를 내놓은 걸 해서 이것이 정치적인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영국께서 그런 새로운 정치의 중요한 정책 담론으로 기본소득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제안을 오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젊었을 때 그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경실련을 했는데, 제가 경실련 정책실장 할 때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54개의 개혁과제를 내걸고 그 당시 후보들한테 다 이걸 공약을 하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공약들을 했어요. 그 당시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실명제 실시를 공약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가 되었죠. 지금 국민 기본소득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명칭에서 국민기본소득제라는 것을 붙인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명칭을 할 때는 이제 그 기본소득 내지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놓을 때 지금 국민자를 썼는데, 영국에서 시민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랑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령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데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된다 하는 점에서 국민이라는 걸 붙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못지않게 보통 우리가 기본소득을 기본권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지급 사이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본소득의 그 플립 사이드는 정부가 주려면은 걷어야죠. 우리가 받으려면은 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가 전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뿐만 아니라 기본 의무, 납세의 의무, 이것이 같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국민 기본소득이란 말을 사용한 걸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원에서 소득세에 중점을 둔 거는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또 그 중에서도 선진 복지국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우리는 너무 작은 포션이기 때문에 이 누진적인 소득세를 제대로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다른 데서 재원을 찾기가 힘듭니다.
공유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로소득 뭐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유부에서 나오는 소득도 거의 대부분 이 가계와 기업의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가계와 기업의 이 소득세를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소득세가 누진적인 세율 구조는 돼 있지만은 각종 비과세, 감면 이것이 너무 이게 역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토지 보유세라든지 또 부동산과 금융자산 다 포함한 부유세의 도입이라든지, 지금 엘리자베스 워렌이 미국에서 하고 있죠. 또 탄소세의 도입에 따른 탄소 배당, 앤드류 양이 주장하고 있는 부가세 인상, 이런 것도 재원으로 다 검토하고, 그리고 아까 정창수 소장께서 지금 필요한 것들 쭉 거의 다 망라하셨는데, 주식 양도 차익 과세가 지금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의 과세소득과가 누진성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가령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하나만 가지고도 노인 빈곤이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들한테 똑같이 주고 그걸 과세소득을 하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많이 토해놓고 작은 사람들은 다 가져가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돼서 선생님 좀 갑자기 마치셨는데 이따가 다시 또 돌아와서 몇 이슈를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백승호입니다. 먼저 유정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랩 2050에서 이 작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 사회복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복지 재원에서 어느 정도 대체할 거냐 이런 얘기들은 좀 계산도 해보고 했는데, 조세 부문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어떤 돈을 어디서 쓸 수 있느냐를 고려했다는 거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들, 중요한 이슈들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일단 또 토론 과정에서 나오면 말씀드릴 건데요. 기본소득을 왜 할까?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적은 저는 인간 해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에 대한 억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앞서 발표자들도 불평등 해소라는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또 새로운 하나의 대안인데, 이러한 대안이 이제 해방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방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에릭 올린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제 리얼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이런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람직해야 된다. 대안은 바람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실행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 또는 성취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순서가 이제 바람직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해방적 대안은 우선 되게 바람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쉽게 표현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T.H.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회권이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쓰기도 했는데요. 이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탄소 생태 정의도 실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에 녹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국민 기본소득제의 이 바람직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기능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왜 국민 기본소득제를 해야 되지? 이게 도대체 왜 바람직한 거지라고 하는 것이 국민기본소득제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들에서 좀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다.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정말 필요해. 더더군다나 요즘 자본주의가 이제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에서 플랫폼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왜 그럼 이게 바람직하지? 이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고, 저는 그거의 핵심이 이제 공유부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지, 우리 남기엽 선생님 오셨던데 자주 연구하시는 토지라고 하는 자연적 공유부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부를 축적하는 핵심이 이제 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인공적 공유 자원이 있을 건데, 이 인공적 공유 자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막 축적되는 단계거든요. 이런 자연적 공유 자원, 토지에서 비롯되는 자연적 공유 부도 나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그건 첫 번째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인공적 공유 자원에 기초한 공유부, 빅데이터를 통해 마련된 공유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도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고 이야기할 때 좀 원칙들이 좀 성립된 상태에서 기본소득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정의당 정책연구소에서 한 프로젝트에서 제시를 하긴 했는데 저는 이런 원칙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부 배당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제안들하고 같이 결합될 수 있다. 참여소득이라든지 정치기본소득이라든지 생태기본소득이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수당형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체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기초법 등 소득보전형 급여는 대체할 수 있지만 장애급여, 장애수당과 같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보전급여에 대해서는 대체가 어렵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사회보험형, 소득보험 형태로 개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재원도 아까 공유부배당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정당성의 측면에서고 재원도 공유부 과세 방식이든 아니면 공유부 지분권 방식이든 좀 공유부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공유부 과세하고 공유부 지분권이 다른 거는 지금 뭐 예를 들면 타다라든지 요즘에 전동 킥보드 많이 타잖아요. 일반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일반인들의 교통 정보를 활용해서 결국은 돈을 벌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업해라. 타다 사업하고 킥보드 사업해라. 대신에 거기서 벌어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 20%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을 지분권 형태로 설정해서 기본소득 기금으로 모아놓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공유부 방식의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시간이 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썸데이. 문제는 그 썸데이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결국은 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떻게에 대한 기획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첫 번째 어떻게에 대한 문제는 누가 할 건가에 대한 주체 형성의 문제, 기획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합의 또는 사회적 다수의 지지를 얻는 정치 기획으로 만들어 나가는 문제가 두 번째 차원에서 필요하고 세 번째가 방금 오늘 이제 기본소득 발표에서 말씀을 하신 뭐 정책 디자인,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정책 디자인을 만드는 문제가 세 번째 하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 역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저는 이 세 번째 이 정책,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재정 디자인이 가능한가 또는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제시된 것은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과세정책, 사회정책 재조정 패키지인데요. 이 정도면은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나 아니면 재정운용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이 발표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를 형성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재정적 가능성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볼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일단 그 어떻게 썸데이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정치 기획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 2010년도에 이 무상급식 이슈가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살펴보면요. 사실 이게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으로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이념적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이제 정당의 공약으로 나왔고요. 흥미로운 거는 2006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2007년도에 경남 거창군이 당시 한나라당 선출직 군수였는데 이분이 최초로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 2008년에서 10년 사이에 경상남도에 역시 한나라당 군수가 있는 분들이 대거 이 정책을 쭉 채택을 하거든요. 왜 했느냐? 이분들은 사실 무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시 이거를 채택했던 경남의 이 군 단위에서의 정치적 동의는 뭐였냐면 인구 유출 방지였습니다.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동이 있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분들을 묶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했는데 이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대 논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 무상급식 이슈를 당시 제1야당이 정당 공약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줬던 일종의 역사적 경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지 정치를 만드는 것은 정치 주체가 이게 이제 의도한다고 다 되지는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무상급식 문제를 의도를 해가지고 차기 1단계, 2단계에서 나간 게 아니라 우발적 사건의 결과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 복지 정치의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혜택을 본 사람들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서로 간에 복지 정치 동맹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봐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그 당사자에 대한 현금성 급여, 즉 당사자가 정책 효과를 각인할 수 있는 형태의 복지 정치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1997년에 IMF 직후에 이제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02년 대선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기초연금 제도가 2007년에 입법되고 2008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방금 말씀드린 2010년에 이제 무상급식 이슈가 들어왔고 아동수당이 작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수당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게 2015년 논쟁을 거쳐서 2016년에 처음 시도가 됐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얇다. 그러니까 복지정치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정치 경험을 했던 국민들의 전반적인 커버리지가 좀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기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을 채택을 하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 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치 주체조차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자들의 뿌리가 일정 정도 만들어졌을 때 그들을 묶어내면서 주체가 등장을 하는 것이지 위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발표문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와 함께 이 정치 주체들의 실현 가능성이나 연대 가능성에 대한 기획도 중요한 주제로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씩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은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저희 토론 주제들을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셨는데요. 뭐 가장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명칭 이게 최선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토론 자리에서도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그 국민 말고 다른 말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 국민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명칭에 대한 의견도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과연 이제 왜 하는가? 이거를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왜 하는가? 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짧게 강하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프로젝트에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저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새 선생님들께서 아주 깊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좀 추가적인 재원이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직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이 보유세, 부유세, 탄소세, 뭐 부가세 인상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본소득 정치, 이제 복지 정치라고 지금까지 불렀다면 이제는 이제 기본소득 정치라고 해야 되겠네요. 정치가 있어야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책을 만들었더니 그게 새로운 동학을 만들어서 정치를 만들기도 하는 상호간에 되게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정책과 정치일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그 프로젝트가 어떠한 정치적 기획을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쉬운 것부터 그 명칭부터 혹시 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 의견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그냥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성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에 대해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국민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가 사실 시민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외국인 노동자는 배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기본소득이 실현될 때 거주권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3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시민 기본소득을 고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거주를 어떻게 할지 이거는 테크니컬한 문제니까.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제목에는 그러니까 바람직함이 담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름 제가 정했어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어머니한테 설명할 때도 1인당 국민소득 우리 4만 불이에요. 그러면 다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국민기본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소득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써야 그 모든 사람을 이해시켜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설득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썼고요. 그리고 공유부 배당에 대한 백승호 교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저희들이 발표한 안은 지금까지 제시된 어떤 기본소득 안보다도 공유부 배당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DP 전체가 공유부 계산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최고 10%, 작게는 한 7, 8% 정도가 공유부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한 국토부유세 중심의 이 기본소득제보다도 약 6배 정도 더 공유부를 더 많이 계산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에서 공유해야 하는 몫을 정할 때는, 그러니까 일부를 대상으로 공유부라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전체가 공유부의 대상이라고 계산을 하는 게 결국에는 더 많은 이제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죠. 국민소득 있으니까 국민기본소득이라고 설명하면 되겠다. 더하기 국민소득 전체를 공유부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면 공유부가 그만큼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두 가지 취지에서 정했습니다. 네, 기술적인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기본소득제라고 명칭을 정한 아주 명확한 이유는 정확하게 인구 곱하기 30만 원을 더했을 때 나온 재원을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 인구를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국민기본소득제 이외의 명칭을 그 계산의 근거상으로 찾기는 어려웠고요. 사실 이 국민기본소득제 방금 이제 그 명칭에 백승호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를 던져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남겨진 과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기본소득의 대상을 국적자로 할 것인지, 거주자로 할 것인지, 혹은 그 외의 기준들을 정할 것인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인데, 사실 굉장히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임의로 좀 결정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좀 앞으로의 좀 과제로 사회적 논의에 붙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저희 오늘 오셨던 우리 청중분들 중에서 저 발표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몇 개 받아볼까요? 궁금하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들으시면서 재원에 관련된 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코멘트가 있으시면. 네. 궁금하다기보다는 왜 처음에 이제 국민기본소득제라는 명칭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자리에서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이 지향점이 지금 과연 분명하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이제 모태펀드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모태펀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기 창업 기업들,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부 예산으로 투자를 해주고 실패를 하더라도 묻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보험의 역할을 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국민기본소득제가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보험을 받으면서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복지를 지향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떤 경제 활성화, 그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또 세제도 뭐 그 재정적인 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지향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연구하신 분들이니까 한번 좀 명확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몇 개 좀 더 받고요. 저희가 함께 논의하도록. 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영훈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자유시장 경제 쪽에 좀 더 믿는 입장이고, 지금에는 블록체인이랑 인공지능 쪽에 스타트업들을 인큐베이션 하는 역할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들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브랜딩이 굳이 하나여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아까 그 기본소득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큰 잠재력이 있는 게 기존의 좌파랑 우파한테 둘 다 어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다른 목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는 저소득층이어서 고통받았던 분들이 있고, 말씀드린 근데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지금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이유는 완전히 또 다른 의미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덤 디비던드라는 용어들이, 그러니까 프리덤이라는 단어가 그쪽 목표 고객들한테는 더 잘 맞는 브랜딩이고, 안심이라는 브랜딩은 반대편에 있는 브랜딩이 잘 맞는 브랜딩이라서 과연 우리가 하나로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청년, 이제는 저는 창업을 계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했을 때 아까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청년들의 리스크 테이킹이 성향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된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브랜딩에서 또 어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젠 제가 항상 정책을 보면서 좀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몇백조가 드는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관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놓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든데, 제가 예를 들면 앤드류 양에서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큰 매크로 트렌드를 잡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I가 대체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특수한 상황들이 지금 기본소득을 다들 동의하기 쉽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양극화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 요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저금리가 뉴 노멀이 되면서 재정 정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모든 상황들이 현재 컨텍스트 안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을 누구나 다 동의하기 쉽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뉴 노멀인 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5년 있다 10년 있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재정 부담이 많아갖고 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라든지, 그랬을 때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것들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저는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을 것 같고 데이터 측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이걸 했을 때 청년들의 리스크 테이킹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를 이제는 측정을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에 딱 정해놓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조금씩 약간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한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복지부 산하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기본소득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었고, 저는 그 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현금 복지에 대한 별로가 아니고 사회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는 쪽이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조금 이 가이 스탠딩의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좀 이런 쪽도 있구나 한데, 제가 우려되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생각들었던 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한테 어느 정도 적정 금액을 주면서 우리나라 한국으로 말하자면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고 양극화해서 활력을 준다는 거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될까 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번 총선 대선으로 가면서 이게 저는 좌나 우나 누구나 다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쪽인데, 정치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게 좀 하는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는 여기서 쭉 지금 발제하는 랩 2050의 이원재 그 대표님이 하시는 거 제가 유튜브로도 봤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같이 보고 했는데, 여기 토론자분이나 지금 발제하시는 분들의 지향점이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드네요. 하면서 이걸로 지향점으로 가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합의가 여기서도 좀 일어나야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뢰적인 그런 사회적 합의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고, 국가에 대한 그런 신뢰도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예요. 여기서 지금 정책을 세울 때 더더욱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에서도 하나의 정책이 세워지면
거기에 지출되는 그 지출이나 이게 한 번의 정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저는 조세나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소득세 저도 좀 인상을 하면서 가야지 그거 없이 간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향점하고 저는 맞닥뜨려지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국민적 합의를 볼 수 있고 신뢰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먼저 좀 시도를 하시면서 지향점과 같이 갔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까 손 드셨으니까 이번까지. 제 이름은 정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동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부하는 학생으로 적을 두고 있고요. 미국 LA 카운티의 지방정부 사회복지국직원입니다. 우리 조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에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윤영중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주신 이것이야말로 새 정치의 시작입니다 하는 그 말씀이 아주 크게 와닿습니다. 저에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연 새 정치를 하려면 우리 존경하는 서복병 교수님께서 그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시 참 좋은 말씀이고 어떤 계제가 이루어졌을 때 계기가 생길 때 또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존경하는 그 발표자님들 이 연구를 설계해 주신 모든 분들이 7분이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신데 한 분만 여성이라는 데서 전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예, 정말 우리 여성분들이 나오셔야 되고 지금 복지부에 계신 분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환호성을 지르고 싶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원재 선생님과 윤영중 선생님께서 이 우리의 참 그 좋은 국민 기본 소득에 관한 연구를 설계하실 때 우리 지구의 50%를 능히 차지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의 어머니, 누님, 동생 모든 여성들이 저평가당하고 심지어는 노동 착취를 당한다고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이른바 돌봄 노동에 대해서 굉장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오고 싶었지만 못 오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고 노인들을 돌보고 몸이 아픈 남편을 돌보고 그 번역을 해서 이제 그 케어를 돌봄이라고 번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케어링 레이버 그것을 이 여성들을 정치 세력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원자 선생님과 윤영준 선생님께서 이 돌봄 노동을 검토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기본 소득의 그 액수에 플러스해서 케어링 레이버 돌봄 노동자들에게 저평가되고 있는 그만큼 어느 부분을 보족시킬 수 있는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그 증가분 소득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제 생각인데 혹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과연 지향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지향점이 좀 불분명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 주셨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지향점이 꼭 하나여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동시에 주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제도의 불가역성 이제 한번 도입되면 다시 좀 되돌리기가 어려운 속성이 있는데 이렇게 큰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좀 모종의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조세적 차원에서도 너무
안심시키면서 국민들 설득하려고 너무 노력한 게 아닌가라는 좀 어떻게 보면 깔려 있는 그런 말씀도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굉장히 뭐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해야 될 특히 이제 돌봄 노동이라든지 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발표자분들 먼저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향점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조금 덜 전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안정을 공급해주는 성격이 그 국민 기본소득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제도의 불가역성, 이제 문영훈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과연 앞으로의 뉴노멀이 지금의 뉴노멀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라는 고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쉽게 미래를 예측하거나 재단하기는 어렵죠. 기본소득이나 AI가 지금 정도 수준이 논의될 거라고 우리가 10년 전에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지만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인간의 노동이 과거에는 그 인간의 노동을 돕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했는데, 지금은 점점 인간의 노동을 돕기도 하지만 대체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뭐 블록체인도 상당히 AI와 연계돼 가지고 뭐 이제는 조직까지도 자동으로 굴러가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상들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우리가 인터넷의 지난 20년간의 발전을 봤을 때 아주 명백하게 뚜렷한 현상은 독점이에요. 독점. 그래서 기술 발전과 독점의 역사를 보면 과연 그 독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말씀하신 거, 다른 분들이 더 자세한 얘기를 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을 주셨던 돌봄 노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그 양육자로서 그 사실 이제 돌봄 노동처럼 경제적으로 가치가 환산되지 않는 노동의 보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기본소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앤드류 양이 그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연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연설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내 아이, 자폐아 아이와 아이를 돌보는 아내의 노동을 누구도 가치 있게 가치를 환산해서 보상해주지 않고, 자기가 이틀 동안 유세 잠깐 중단하고 돌봄 노동을 해보니까 빨리 돌아와서 유세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가치관과 철학도 반영되어 있는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재정 문제가 가장 핫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저희 연구소를 믿어서 그러신지 아무도 그저 교수님 한 분만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잘못돼서 숫자가 나오는 순간 이제 막 가신 것 같아요. 그 뭐 아까 돌봄 노동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이가 지금 8살인데요. 계속 그 혜택을 보는 나이보다 한 살 많아서 계속 이제 못 받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빨리 확 바뀌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제가 지금 아까 이제 그 우리 김두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저는 이런 것도 사이즈 조절하거나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시간을 조절하고 사이즈를 조절하면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사람들의 느낌 이런 게 잘 안 올 거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냐는 하나 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확 늘려야 되죠. 당연히 늘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 증세거든요. 사실은 증세지만 최대한 사람들이 불만이 없게 하는 것은 잘못된 역진적인 조세 구조를 바꾸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주변에 보면 저기 잘 사는데 왜 세금을 별로 안 내지? 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 1년에 지금 저 상속세 내는 사람이 2,000명대인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상속세 폐지를 원하잖아요. 그 이유가 자기가 상속세 낸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인데, 뭐 이런 어떤 구조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것 차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게 세입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있는데, 들어가는 돈에서 한번 크게 바꾸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완전히 완전히 체질을 바꾸는 걸 생각합니다. 나가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게 정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과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구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이 쓰임새를 바꾸는 순간 바뀌거든요. 모든 관료 조직은 조직과 예산을 증대시키려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렇거든. 어느 조직이나 다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틀을 흔들어서 바꿔놓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불 치대나 3만 1000불 치대나 똑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저는 그 중에 특히 뭐 석탄 이런 걸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MBC 나가지고 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드는 예산이 1조밖에 안 되는데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예산이 무려 4조예요. 그러면 차라리 1조를 안 쓰더라도 4조를 못 쓰게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인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주 낱마처럼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누가 더 돈을 더 가져가고 세금을 면제받고 하는 배 아픈 수준이 아니라 그게 시장을 왜곡시켜가지고 그 오히려 제대로 하려는 걸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를 못했는데 과학기술부에 4만 개 업체한테 돈을 지원한 R&D 예산을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15,000개 정도 되는 업체가 좀비 기업이에요. 자기들이 버는 이익보다 그게 없으면 이제 망하는 회사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KD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원에서 탈락한 기업이 거둔 수익이 지원에 선정돼 가지고 얻는 선정돼서 그 영업한 곳보다 수익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선정 안 되는 게 차라리 기업이 더 잘 된다는 그런 역설이 성립되는데 이런 식의 왜곡된 구조가 오히려 제대로 일하는 기업들을 더 힘들게 해가지고 혁신은 고사하고 그냥 정상적인 활동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사실은 기본소득으로 50만 원 줘서 권리적인 측면과 투자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바꾼다, 나라를 바꾼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소득 밥하고 비슷한 거라서 밥을 먹고 놀러 나갈 수도 있고 밥을 먹고 뭐 창업할 수도 있고 밥 먹고 나서 혁신할 수도 있고 뭐 밥 먹고 아이 돌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자 그러면 넌 무엇을 위해 밥을 먹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향점이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건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그렇고요. 추상적인 수준에서 기본소득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기능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2년 뒤에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달성할 수 있겠지만 위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계를 담은 말이 사실은 GDP의 10% 정도까지를 한번 나눠보자입니다. 그럼 많이 나누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GDP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GDP가 줄어들면 적게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대안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담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한국 사회 역동성을 높이고 그게 구체적으로는 국민소득의 증대라는 결과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죠. 그 결과로 그래서 늘어난 기본소득을 가지고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또 조금 더 자유롭게 돌봄도 할 수 있고 빈곤층은 없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놓은 안 안에서는 어쨌든 경제적인 성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향점이라면은 지금 현실에서의 지향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당연히 뉴노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뉴노멀이라는 부분은 이번 보고서 안에서는 최소한으로 담았습니다. 뉴노멀이 오지 않고 지금이 그냥 계속되는 올드노멀이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점들이 밥을 먹는 행위가 지금 필요한 지점들이 우리 사회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올드노멀 아래에서도 소득 증대라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의하죠. 저는 이제 좀 기술 혁신이 그런 방향으로 조금 인간의 노동을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히 이제 소득 증대를 위한 노동은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그게 또 바람직하다고도 보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른 종류의 활동, 자기의 가치를 추구한다든지 뭐 관계를 증진한다든지 이런 데 투입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저 재정하고 관련해서 주신 것만 조금 말씀드리면
앤드류 양의 안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뭐 브랜딩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하고 정신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소득 기반 기본소득이고 앤드류 양은 부가가치 기반 기본소득인데 부가가치를 다 합치면 사실 그게 GDP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테크니컬하게는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소비세이기 때문에 생산자들한테 세금을 거는 유력한 방법이 지금 부가가치세인 것, 신설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소득세가 기존의 누진성을 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난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개혁을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제로 이렇게 좀 테크니컬하게 다른 점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기본소득이 복지 정책이냐 아니면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죠. 그런데 기존의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이 경제에 말하자면은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가 있습니다. 지나친 복지 의존이라든지 또는 근로이익을 약화시킨다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소득은 그런 경제 효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본소득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비를 증가시켜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사실은 경제 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거지만은 상당히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된다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일부 아까 이제 현금 복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현금 복지 비춰내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게 좀 경제학을 제대로 모르고 쓰는 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바너지 앤 드플로 부부가 쓴 그 이 책에 보면은 푸어 이코노믹스 책에 보면은 이분들은 이제 빈곤을 어떻게 완화하느냐, 빈곤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실험적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가 이 조건부 현금 급여와 무조건적 현금 급여에 대한 정책 실험을 한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하는 거가 주류적인 사고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뭐 이렇게 저건 그 관련되는 사람들 글로 돈이 다 가요. 그래서 밑에 현금을 직접 줘보자. 현금을 직접 줘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걸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조건부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학교에 얼만큼 보내고 그래서 그 다음 그 결석하지 않고 그 다음 학년 올라가고 졸업하고 그래야지 계속 지급한다. 모니터링을 계속 했죠. 그랬더니 확실히 올라갔어. 근데 그 다음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면서 모니터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든 안 가든 애들이 다 똑같이 그냥 계속 줬어. 나중에 결과를 비교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아, 이거 조건부로 하나 무조건부로 주나 현금을 주니까 이 사람들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먹는 것도 더 잘 먹어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그 다음에 조금씩 이 등등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경제 활동도 더 하고 경제 활동을 줄이는 게 더 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증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험 연구와 이런 걸 통해서 그렇다 하는 거가 나온 건데요.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은 아까 말한 대로 이상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GDP 한 25% 수준은 똑같이 나누자. 공유부로부터 나온 걸로 하는 건데 25%라는 거는 우선 이상적이긴 하지만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고 아까 한 번 했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건 너무 해가지고 이게 정말 사람들이 그냥 무임순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가지고 경제에 악영향이 온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한 10% 수준에서 시작한다 하면은 큰 저항이 없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득세가 최저 세율이 6%부터 최고가 42%까지 돼 있지만은 실제로 상위 10%만 제외하고 9분위까지도 실효세율은 한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한 밑에 40%는 아예 소득세를 안 내고 있고 상위 10%만 실효세율이 한 1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이 명목 세율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전부 이렇게 비과세 감면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율을 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명목 세율대로 하자. 그리고 이 비과세 감면으로 깎아주는 걸 갖다가 사실은 밑에 사람들은 깎을 거가 없어요. 내릴 세금이 없으니까. 위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갖다가 이걸 좀 공평하게 하자 하는 거부터 출발하는 거가 우리나라의 현재 기형적 소득세 구조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가 없으니까 하지만은 가장 이제 출발점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뭐 토지 보유세라든지 부유세 같은 것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 이거가 없이 이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는 소득과 세금 이걸 다 공개를 해요. 내가 얼만큼 작년에 벌었는지 얼만큼 세금을 냈는지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스웨덴은 인터넷으로 못 보지만 이 우리나라 전화번호처럼 텍스 칼렌더를 갖다가 매년 해가지고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심을 할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부자인데 어떻게 그냥 잘못 벌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하면은 우리가 기본소득을 할 때도 이걸 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얼마 더 내는데 더 받는 건 얼마고 이런 걸 모든 사람이 투명하게 알 수 있으면은 이런 정치적 합의, 토론 과정이 훨씬 더 왜곡되지 않고 쉬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종성 선생님께서 이제 관련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주제로 그 랩 2050의 블로그 글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 소득 공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그 블로그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공개를 하고 있는지, 옆집 사람 소득세 얼마 내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백승훈 선생님. 네, 그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저 농림부 선생님이셨나요? 복지냐 경제 활성화냐는 전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복지는 보통 재분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분배 정책의 대립축으로는 분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제는 좀 다른 축의 논의일 것 같고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재분배 정책이기도 하고 분배 정책이기도 하죠. 재분배 정책은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고 분배 정책인 이유는 분배 정책은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임금이잖아요. 임금으로 받는 게 이제 분배의 중요한 몫인 건데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토지 노동 자본, 노동에 대한 가치의 대가로서 임금. 지금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토지 노동 자본인데 토지는 우리가 보이는 이런 토지는 아니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토지가 있는 거고 자본은 있는 거고 노동은 안 보이죠. 다 AI들이 하고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부는 생산이 되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노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노동, 내가 걸어가는 행위 자체도 결국에 가서는 부로 연결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대가다. 그렇게 따지면 분배 정책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배 정책 또는 복지 정책인 기본소득이 예전에는 이게 산업사회에서는 이게 딱 나눠졌는데 이제 나눠지지 않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그 기본소득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냐? 이거는 뭐 그냥 심플하게 예를 들면 서구 복지국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스웨덴, 미국 둘 다 잘 사는 나라죠. 미국은 복지에 돈 안 쓰는 나라고 스웨덴은 복지에 그만큼 2배 이상 쓰는 나라인데 둘 다 똑같이 잘 산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증세 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증세 반대하는 건 아니고 부증세를 해야 되긴 하는데 좀 아무리 좋은 대안도 이거를 기본소득을 증세랑 연결시키는 거 반대고요. 사회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세에 대한 증세, 기본소득 이렇게 해버리면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다면 그 전에 기본소득의 맛을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안 같은 경우도 증세 묵시적인 증세이긴 하지만 명시적인 증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수용성이 상당히 높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찬성을 하는 거고 공유부가세, 디지털세 이런 것들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세원이고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주고 그리고 나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청년들도 그 기본소득을 받아서 정말 자유안정성 그리고 혁신 이런 가능한 건지를 드러내 보여준다면 그 다음 단계는 기본소득의 확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랬는데
청년들이 자유 안정은커녕 맨날 놀고 먹더라. 그럼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치 지향이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플랫폼 기업들도 오케이 나 이 정도 낼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소비자가 생기고 자기 기업 물건 사줄 건데 할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이 어디까지 용인할까요? 저는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알아요.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냈던 북유럽 복지국가와 그렇지 않았던 자유주의 복지국가, 그 차이는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 차이는 결국 정치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요구를 할 때 뭐라고 요구할 거예요? 내가 지금 너네들 기업 활동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너네는 많이 안 내는 것 같네 라고 하는 요구가 시민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이 기본소득의 이름이나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냥 그래 플랫폼 구글이 나한테 뭐 몇십 조를 투자해가지고 나한테 기본소득 10만 원 주네. 그냥 고맙지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더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 지향을 갖는 것이 어떤 기본소득 그리고 해방적 기본소득 갖는데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로이 목마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굳이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이야기하니까 오늘 제가 또 새롭게 생각도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정치가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지금 한 30분쯤 남았는데요. 한 20분 정도 저희가 조금 더 한번 정치 혹은 뭐 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합리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이게 좋은 옵션인가, 이게 실현 가능한가라고 하는 좀 더 이렇게 합리성을 가지고 봤다면, 항상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합리적인 게 항상 꼭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중에서 이제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 발표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의 코멘트를 좀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용해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건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좀 창당운동하고 있고, 최근에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창구를 저희가 열면서 하루에 한 300~400명 정도의 가입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은 매우 놀랍게도 95년생부터 2000년생까지의 청년들이 정말 대거로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라는 것이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늘어났고, 또 이후 뭐 총선이나 뭐 미래세대, 미래사회에 대한 논의에서 기본소득이 되게 중요한 축을 차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실감하면서 그런 무거움을 갖기도 하고 되게 설레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시기로 2021년, 23년, 28년을 선정하신 이유가 이후에 선거 다음에 특히 현실 가능한 모델을 구상하시면서 선거 다음에 가능한 모델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아까 저 서국경 선생님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되게 많이 공감도 되고 제가 많이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모델이나 혹은 기본소득 자체를 가지고 이후에 뭐 랩에서 이번에는 사실 미래 사회라기보다는 좀 당장 현실 가능한 모델을 준비하신 건데, 좀 다음 총선에서 기본소득 전면화 혹은 기본소득 의제라는 논의를 전면화하기 위해서 뭐 이 모델을 가지고 뭐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 좀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회적 경제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기본소득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사회의 큰 산업의 변화,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돼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얘기랑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한 증상으로서 이 불평등의 심화가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는 이제 생산이 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기보다 이제 소비가 또 끌어가는 또 측면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큰 이슈, 그리고 그 시장 국가의 역할이 달라지는 정말로 큰 이제 이슈인데, 단순히 이제 복지는 넘어서는 거죠. 이렇게 엄중하게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갈 거냐. 그러니까 너무나 큰 사안이고, 그리고 또
기존의 복지나 산업 체계 지금 현재 이 체계 속에서 뭐 막말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기금들, 뭐 복권 기금들 거기서 기본소득으로 돌린다고 하지만 이 복권 기금에 달려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직화돼 있고 그 이해관계로 뭉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일일 것이다. 그랬을 때 저는 2013년에 이거를 제기하는 게 이게 타당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여기 사회 변화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소, 정책 결정자 그리고 정치인들로만 충분한 것인가? 칼을 뺐다가 도로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고 빼긴 뺐는데 이것을 아까 좌우의 정쟁의 희생양이나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신다는 것을 적극 공감하면서 그 아까 학교급식 얘기하고도 연동이 되는데요. 사실 그 무상급식 운동 뒤에는 직접 그 무상급식의 수혜자는 아니지만 그 생협조합원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종사자들 이들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오늘날의 시민운동은 그렇게 조직된 사람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의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이 그 주체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의제로 던져졌을 때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것을 밀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들이 좀 만들어지는 그 로드맵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좀 이렇게 정책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우려 근심이 좀 많이 됐습니다. 짧게 좀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 기본소득이 분배와 재분배 양쪽의 성격이 다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가계 부채 얘기도 연관된 문제 같은데 분배 영역에서 기본소득이 들어왔을 때 시장 임금을 낮추게 만드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좀 의견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오늘은 이제 사실 경제 활력 쪽 얘기를 좀 많이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제 대기업 수출 주도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선상에서 기본소득제가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측면에서 사실 연결이 직접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소득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경제 활력으로 가려면 지금 대기업 수출 주도 경제 체제보다는 뭔가 새로운 경제 모델 이런 프레임들이 다 같이 나와줄 때 그 활력이라는 것 좀 더 구체 전달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돼서 이제 복지 영역에서의 프레임의 전환만이 아니고 경제 영역에서의 어떤 프레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하나 좀 그림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합리적인 것으로 다 관철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듯이 그리고 아까 이제 국민기초생활제도 사례를 댔듯이 우리가 합리적인 안을 냈을 때 그것이 그대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정부에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막 펼칠 때 정부 입법 법안을 보면 초기에는 아주 강도 높은 법안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가서 계속 잘리니까 그걸 잘릴 걸 예상하고 원안을 준비해놓고 처음에 아주 초강수 안을 던지는 것처럼 제 생각으로도 이 사실 국민소득제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논의될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가면 그런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논쟁을 피하기보단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좀 정확하게 논쟁을 할 필요도 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힘에 밀려서 좀 밀릴지라도 내지는 밀릴 걸 또 대비하는 안을 좀 갖고서라도 좀 논쟁을 좀 하면서 가는 그런 좀 기획,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치 기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는 저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적자 재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본소득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그 효과가 나타나면 적자 재정만큼을 세금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좀 적극적인 적자 재정을 통한 기본소득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청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확장 재정 정책이 큰 우리나라에서도 이슈인데요. 관련한 것 같고요. 뭐 월 3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 연 30만 원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뭐 그런 그 우려도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승주 박사님께서 이제 불평등 파트하고 소비 파트 이제 프로젝션을 맡아주셨는데요. 잠깐 말씀 듣고 이제 우리 토론자분들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코멘트 한번 들으면 저희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가장 중요한 파트를 맡아서 분석을 진행했던 성공회대 연구교수로 있는 이승주입니다. 언제 제가 발표를 하고 언제 답변을 할까 사실
사실 계속 기다렸는데 저를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드디어 선생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네요. 우선 첫 번째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지향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연구를 진행한 그걸 보시면 이미 지향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정치적 판은 이미 깔아져 있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가장 화두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포용적 성장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을 했던 게 분배를 좀 더 공평하게 분배를 했을 때 과연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그럼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했던 거였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서 얼마나 이게 성장이 될 수 있는지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향점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소득 분배를 하고 그 분배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다시 또 분배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판을 만들어주다는 게 바로 저희 기본소득 이번에 연구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백승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단 공유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소득세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선 일단 공유부를 만약에 했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가 창출되어 있던 것들을 이거를 세금으로 매길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연히 어필을 하고 그 부분을 당연히 세수를 마련해야 되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 구글이나 뭐 다른 이런 지식 기반 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뭐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무슨 명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사실 세금을 매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과연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 2021년도에 과연 어떻게 실현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비 관련해 가지고 소비가 살아날 것이냐라고 저도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은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는 소비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항상소득.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20년, 30년 가도 계속 똑같은 돈을 받을 거야 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 그게 소비로 이어진다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비가 1년 안에 늘어날 거다라고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렵겠지만 근시일 내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사실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와 반면에 그럼 과연 1년 뒤에는 왜 소비가 줄어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소득을 받았더니 이거 내년에 세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서 내년에 갔더니 내 소득이 늘어나더라.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그런 분석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이게 향상소득 가설이라고 해서 이미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경제학자들이 좀 검증을 했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에 기반을 해서 시뮬레이션 했다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30초만. 네네. 이제 저는 사실은 국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조금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제가 박사 논문을 이제 기본소득으로 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보다는 외국에 있는 이제 외국인들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낸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기본소득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시티즌의 개념이 이 내셔널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와닿는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기본소득제가 좋은지 시민 기본소득제가 좋은지를 우리 국가가 다 토론을 하는 아름다운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희가 딱 53분이라서요. 1분씩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우리 개별적으로 또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복지 지출 규모가 지금 이제 GDP의 10% 조금 남짓하는 것 같고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도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해도 GDP 20% 수준까지 머지않아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중 노동 시장의 이중 복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복지는 지금 노동 시장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 정규직 이 사람들을 제일 잘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가령 공적연금은 노인들의 소득 불평등을 지금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패러다임으로 계속 가면 안 되는 이 복지 구조를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을 너무 뒤로 미치 말고 빨리 시작하면서 이 지금 어떤 방범한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이 동시에 존재하고 또 중복 비효율이 많은 이걸 갖다가 바꾸는 출발로 삼아야 된다. 그 점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질문에 다 대답은 못 드리고 그냥 저도 1분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수기가 되게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수기 정치가 상당히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이제 기본소득 하면서 이번에 수기 토론회를 거쳤는데 전후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찬성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찬성을 위해서 수기가 아니라 반대 목소리도 찬성 목소리도 같이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해서 저는 이제 혹시나 기본소득의 실현의 로드맵 속에 수기위원회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공유부 얘기는 뭐 저도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뭐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상징성이 있다. 상징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공유부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EU에서는 디지털 법인세 개혁과 관련해서 100년 만에 논의하고 해왔고 OECD도 이제 내년 1월에 합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담아도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 때가 왔다라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동수당 90%에서요 1,000억의 행정비용을 쓰면서 10%를 걸러내지 말아야 하는 논의를 설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파당적인 갈등 구조에서 다수를 형성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90%의 말도 안 되는 10%의 행정비용을 1,000억이나 들여가면서 하면서도 그거를 돌파를 못 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대중적인 상태에서는 훨씬 더 많은 공들인 설득의 과정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소득세제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법론 문제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차라리 새로운 재원을 통해 가지고 우회하는 방법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책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요. 기존의 정책에 걸려있는 온갖 가지 갈등의 구조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이익이 파괴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소득세제에서는요. 기본적인 면세선 이하의 그룹이 있고 면세선부터 소득 10분위 구간 중에 8분위 구간까지의 사람들이 이 제도에서 얘기를 하면 세액감면이나 조세감면 제도를 없앨 때 모두 조세 저항 그룹들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8분위하고 9분위, 10분위에 있어서는 그 자체적으로 오버에 대한 저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동맹을 형성해 나가기에는 현재의 이 소득세 기반을 해가지고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효세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두에게 있어서의 다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기획입니다. 이 기획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는 사람을 건드리는 문제고 사람의 이익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때가 온 것 같고요.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까 김도영 선생님 혹시 한반도 선진화재단하고 같이 일하시죠? 김영기 교수님도 계신데 뭐 제 정치 활동도 중도 보수적인 정치 활동 주로 많이 하셨고, 뭐 이게 용해인 대표님 노동당 출신의 기본소득당 지금 창당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이제 스펙트럼을 딱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 정치와 시민사회가 이렇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시민사회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시민단체들, 전통적인 시민단체들, 저도 참여연대 회원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뭐 그 분열과 이 갈등의 정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심각한데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셔플링이 한번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저는 기본소득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구현이 당연히 되어야 되지만 설사 구현되지 않는다고 해도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토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좀 지금 마침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국에서 지금 블록체인 스타트업 하시는 선생님도 오셨잖아요. 엔젤 투자 하시는 선생님도 오셨고, 이렇게 좀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런 곳들이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 굉장히 좋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여기는 모험에 막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 지금 안전판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이고, 청년들 아까 이 용혜인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여성,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렵고 갈등만 심각해지는 제로섬 게임 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도, 특히 불안정 노동,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과, 그리고 계속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뭐 계속 차별화된 구조는, 비정규직의 차별화된 구조는 계속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노동 운동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이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니멈의 어떤 공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때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도 잘 안 되면은 때가 안 온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한번 그런 이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연구소는 시민사회 예산관료를 지향하는데요. 돈은 아무도 주지 않지만 저희가 공무원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를 저희 이쪽 재원 마련 쪽에 99.9%를 한 친구가 저희 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위원인데요. 제 말은 저 수석 연구원이 한 1분 정도, 2분 정도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인데요. 저는 오늘 기분이 좋았던 게 그 적군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속여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아군이 거의 다 속아 넘어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그 증세를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뭐 맞는 말이지만 사실 좀 약간 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뭐 공유부나 뭐 아니면은 뭐 재산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과세도 좀 해야 되고 증세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해 주신 분이 많은데요. 근데 우리나라 부가치세가 70조고 법인세도 한 71조 정도 돼요. 18년 결산 기준으로. 근데 21년도에 그 소득세를 통한 추가 소득만 80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재원을 마련해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보다 더 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세목이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세 세율을 단 1% 올리지도 않고 명목세율은 2% 또는 3%포인트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80조를 마련을 해놓고서 겉으로는 증세를 하지 않았다라고 아군을 속이고 있는데요. 이게 뭐 저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원적으로는 굉장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또 이게 세율도 올리지 않고 새로운 세목도 신설하지 않아서 뭐 그런 명목상으로는 증세를 하지 않았다라고 적군과 아군을 동시에 속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껴서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본의 아니게 마지막 멘트를 하게 되었네요.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사실 이 연구를 한 궁극적인 취지가
우리 사회에 좀 정직한 토론을 위한 기반을 좀 마련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토론하기 어렵잖아요. 한쪽으로 프레임을 세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논리들과 근거들도 많은데 그 프레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토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비어있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기존에 비어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재원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참여를 했고요. 저는 서복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지만 약간의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누군가의 이익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누군가의 이익이 과연 공정한가?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그 다양한 청중분들께서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국민기본소득제 연구 결과 보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